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 넘어섰고요. 금융회사에 예금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도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많게는 25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꼭 알아둬야 하고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새롭게 바뀐 제도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사업 많이들 들어보셨죠?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주택을 지을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고 또 허위 과정 광고, 과도한 추가 부담금, 조합의 횡령 사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벌여서 총 52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은 없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국 CES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네. 인기가 대단했다고요. 네, 그 웬만한 그 헐리우드 스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에서 CES 2025 기조연설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나섰는데요. 네. 정말 슈퍼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행사 2-3시간 전부터 젠슨 황을 보겠다고 수천 명의 인파가 그 기조연설장에 몰려가지고요. 네. 행사장을 뺑 둘러서 그 줄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로 장사진을 잃었고 이게 한 10,0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대규모 행사장인데 네. 꽉 들어찬 건 물론이고요. 인파가 몰리면서 결국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행사도 다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조연설도 늦게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CES 개막이 아직 된 게 아닙니다. 개막 전에 열리는 기조연설 행사인데 사실상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로 주목받는 것 같아서 일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 미디어 관람객들의 최대 관심을 받은 젠슨 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화두를 꺼내 놓던가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개했습니다. RTX 50 시리즈를 공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 블랙웰이란 거를 탑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업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최신 시리즈인데 이 AI 가속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AI를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반도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에 AI 메모리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 이 RTX 50 시리즈를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HBM은 아니고요. GDDR7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미국 마이크론 들어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래픽 메모리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네. HBM과 같이 GPU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좀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작에서는 이 마이크론 걸 썼거든요. 근데 차기작에서는 사실 우리 삼성 거나 하이닉스 걸로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마이크론께 나온 거죠. 아. 일단 성능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건데
이런 학습 능력, 그런 추론 능력 전작에 비해서 2배 이상 크게 향상이 되고요. 반대로 또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품이 좀 탑재되면 좋았을 GDDR7 마이크론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네. 결국 좀 하락세로 전환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 로봇과 또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플랫폼도 소개했다고요? 네, 사실 로봇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올해 CES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고 젠슨 왕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기존 연설 전부터 이 로봇 섹터라든지 뭐 이런 그 자율주행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번에 개발해서 이제 공개를 한 게 코스모스라는 AI 개발 플랫폼입니다. 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인데요. 이 물리적 AI라는 거는 우리 생각해보면 로봇도 물리적 우리가 다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이런 그 모빌리티 관련 분야를 학습시키는 플랫폼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가 봤더니 2천만 시간 정도의 분량의 영상을 14일 만에 처리를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이런 자율주행 차들한테 계속 학습시켜서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보통 3, 4년 걸리는 작업의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젠슨 왕이 이것과 관련해서 로봇 공학에서도 이제 챗 GPT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챗 GPT라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된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들도 이런 AI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게 구현이 되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 차들의 성능이 AI 학습이나 추론을 통해서 확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그 해외 투자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낮추고 있어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 한 8곳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을 해보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한 1.8%였다면 한 달 뒤 12월 말에는 1.7%, 0.1%포인트 이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 1.8%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 1.9%는 물론이고요. 네. 또 정부가 올해 초 그 2025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전망치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수정을 해야겠네요. 1.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한 1.8%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준인 거죠. 예, 예. 이제 저는 더 우려하는 거는 IB들이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게 계속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말에 보면 2.1%, 그러다가 이제 10월 말에는 또 더 떨어져서 2.0%, 그리고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돼서 이제 12월 말까지 석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보면 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눈에 띄니다. 네. JP모건이 대표적인데 1.7%에서 1.3%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을 했고 HSBC도 1.9%에서 1.7%로 비교적 전망치를 좀 크게 낮춘 곳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 지목하고 있는 저상장의 이유는 뭡니까? JP모건이 이제 가장 크게 낮췄으니까 네. JP모건이 왜 낮췄냐를 좀 볼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하향 조정을 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불황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12월 초에 발생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탄핵 정국, 비상계엄부터 탄핵 정국을 주요 변수로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민간 소비의 위축 정도를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수 불확실성이라는 게 네. 단기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앞으로의 변수가 되겠죠.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오늘 20일이면 대선 후 이제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공약대로 만약에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라는 점도 성장률 전망 하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지금 전망대로 올해 1%대의 성장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 외환위기 때도 보면 그 전에 마이너스 성장이었다가 그 이듬해 두 자릿수대로 크게 반등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9년에는 0.8% 0%대 성장률이었다가 이듬해에 또 7%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 0.7%였다가 이듬해 4.6% 이렇게 좀 V자 반등을 다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모습들도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달 지금 예정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해외 IB들은 여러 정황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있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또 높여잡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JP모건, HSBC 각각 1.7에서 1.9%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졌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도 이런 고환율 영향에 대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죠. 실제 이제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1.9% 상승률이었습니다. 1%대이긴 했지만 네. 전월에서는 많이 올랐고 또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추세 자체가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은의 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환율 상승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 0.05에서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이 됐고 이 같은 고환율 상황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에 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가계 여윳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3, 4분기 자금 순환을 보면요.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9월 말 기준 순자금 운용액 3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순자금 운용액이라는 거는 예금이나 채권, 보험, 또 연금, 준비금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제외한 쉽게 말해서 경제 주체들의 여윳돈 증가분을 뜻하는데요. 이 3, 4분기 가계 여윳돈 아까 37조 7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조 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제 지난해에 들어서 급격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3조 5천억 원 감소를 했고요. 네. 1분기 때 지난해 1분기와 비교를 하면 또 절반 넘게 급감을 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해 들어와서 급격히 여윳돈이 줄어들면서 4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원인을 네. 따져보면 주택 구매 열풍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즉 주택 취득 확대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런 대출 차입이 늘어나면서 자금 조달이 확대된 영향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고요. 실제 지난해 전국 개인 아파트 순취득 규모를 보면 2분기에는 5만 3천 호였는데 3분기에는 이게 7만 2천 호까지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 이어갔다면서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99조 87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1조 7,244억 원의 단기 수지 흑자를 기록을 해서 4년 연속 2021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확연히 작아졌습니다. 이유를 보면 지난해 의정 갈등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 지난해 이 건보 재정에서 병원으로 지급한 그런 급여비 같은 것들로 1조 4천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 영향 네. 때문에 흑자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누적 준비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쌓여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30조 원에 육박해서 이거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건전성을 좀 지켜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건강보험 이 기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장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3년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니까 전년 대비 0.8%포인트가 하락한 64.9%로 나타났는데 이게 비급여 치료가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서 비급여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에 그 발표됐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보면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또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를 했는데 2차 방안에는 과잉해서 지급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 부분 또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금융지원 혜택은 혜택은 피해는 줄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꼼꼼히 알아둘수록 좋습니다. 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IS셋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넘어선 거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초미의 관심사였었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보면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이라는 어떤 그 절대치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난해 170원을 올리는 것이 이제 통과가 돼서 현재 그 1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일한다면 하루에 8240원을 이제 받는 거고요. 물론 네. 이제 세전입니다. 이렇게 받게 된다라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 그러니까 200만 원 선이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여전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으로 또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우리 내수 부진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어쨌든 1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이제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24년 만에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네. 5천만 원까지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자 포함해서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입금하면 이자가 만약 붙으면 이자는 못 받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생길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걸 계산하시는 분들은 대략 뭐 4,900 얼마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까지 그래서 분산해서 마치고 이제 분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불편했었죠.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1억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고요. 네. 1월 중에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공포가 되고 네. 1년 이내에 이제 시행이 될 거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올해 내에 이제 금융위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라고 하니 그렇게 된다라면 분산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돈을 좀 모아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더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그 차고 송금 반환 네. 그 지원 제도도 개선된다면서요. 예, 이게 뭐 끊이지 않고 있는 거고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를 되다 보니까 잘못 누르는 경우가 좀 있죠.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적 있어요. 숫자를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네. 일단 뭐 찾아야 될 거 금액을 공을 하나 더 누른다든지 네. 덜 누른다든지 아니 뭐 이런 눈이 것들이 침침해지니까 확실히 그런 실수를 하게 부분들이 있죠.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덜 누르고 더 누르고는 상관이 없지만 네. 잘못
보냈을 때가 이제 문제죠. 맞아요. 자원을 보냈을 때가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잘못 보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가 A가 B한테 잘못 보냈다라고 한다면 B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A에게 반환을 하는 방안을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반환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셨는데 이게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이것도 5천만 원 이하였었어요. 그러니까 소액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제 받아주는 거였는데 네. 이것도 1억 이하까지 대상 금액을 확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잘못 받은 B 입장에서 보면 네. 빨리 돌려줘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으로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을 3주에서 2주 동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 받았으니 이제 금융기관 통보 갔을 때 네. 2주 내에 갚아라. 이제 다시 돌려보내라.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해줘요. 네, 금융기관에 이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뭐 네. 아무리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3주에서 2주 동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어떤 법적 전책을 하지만 그 기간 내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금융기관이 이것을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그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창구가 하나 있었죠. 실손보험 그 증명서 발급해가지고 일일이 그랬었나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서류를 띄어다가 네. 그걸 이제 각 보험사 제출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진료비 내역서하고 뭐 예. 세부 내역서하고 영수증만 내면 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대상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요즘 뭐 유행하는 독감이라든지 이런 건 작은 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의원급 실손보험을 이런 데 가는 거죠. 의원급을 받으면 이제 그거는 보험사에 따로 내야 되는데 이번에 전국 7만 개 의원하고 2.5만 개 약국에 확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의원급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보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성을 확대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전산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통합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뒤늦게나마 좀 시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그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안타깝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그 대출이라든지 연체가 18조 정도 있다라고 좀 그래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연체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이제 기본적인 금융 주체들이 연체까지는 안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체가 갔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기 일부러 때문에 연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일부러 연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맞춤을 하는 겁니다. 네. 연체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든 연체가 시작이 돼야만 이 사람이 어렵구나라고 도와줬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연체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어렵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서 네. 현재 지금 이것을 맞춰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지시를 했고요.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따라서 연체 전에 장기 분할 상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연체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1년 만기를 뭐 2년 만기라든지 3년 만기로 해준다라든지 네.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면 내가 성실히 갚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금리 감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체 전에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랑 현재 상황이랑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차주가 변한 것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또 강화하겠다. 차주가 변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차주의 이제 말씀이세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황이. 내가 사업을 이제 잘 할 것으로 봤는데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대출을 처음에 받았을 때랑 상황이 좀 다르니까 네, 네. 금리를 조금 뭐 깎아달라든지 네, 아니면 상환 뭐 기간 늘려준다든지 아니, 거치 기간을 더 준다든지 이런 네. 프로그램을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은행과 이제 상의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폐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들어갑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이제 그 가게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고 종업원들 퇴직금을 줘야 되고. 네, 폐업도 쉬운 게 아니라고 폐업도 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 돈이 없어서 폐업 못하시는 분도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진짜 폐업. 근데 폐업이라는 게 안타깝게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금리
장기 분할성한 새로운 대출을 통해서 네. 폐업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다 보면 우리가 아니 나는 잘 갚고 있는데 누구는 잘 못 갚고 있는 또 어떤 뭐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는 것도 나도 사실 애써서 갚는 거지. 예, 네. 돈 있어서 갚는 건 아닌데. 예.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네. 상생 보증이라든지 대출을 통해서 또 자금을 이제 아하.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잘 갚고 있으면 네. 추가적으로 더 보증도 서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이 네. 같이 이제 시행이 되고요. 요거는 올해 3, 4월 이후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네. 이것이 정부의 발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걸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소상공인과 이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새 출발 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강화한다면서요? 어떻게 좀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2024년에도 새 출발 기금이 적용이 됐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 출발 기금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건데 이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2020년 4월부터 네.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유했던 분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게 새 출발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네. 채무 조정 연계 원금 감면 우대 교육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하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네.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직무 교육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교육은 우리가 폴리텍이라는 직업 훈련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직군 이런 것들 뭐 제 지인도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네. 도배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미였는데 네. 그거를 배우고 나서 제2 직업으로 전환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한다라는 거고 또 지역 신용보증 기금에서 네. 신용과 관련 그러니까 교육과 금융과 관련된 교육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직무 교육과 일에 관련된 거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죠. 네. 같이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교육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연체돼 있는 정보를 삭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을 네. 정부가 줘가지고 이 부분들을 교육을 이수했을 때는 공공 정보를 기존 즉시 연체 정보 같은 거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네. 해주겠다. 이제 정부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의 맞춤형 채무 조정 이것도 좀 더 좋아지나 봐요. 예,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무조건 원금을 90%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90%를 탕감받았다 하더라도 그 10%가 발목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개선합니다. 일단 연체 기간이라든지 채무 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90%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별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금액이 많으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500만 원 이하 네. 500만 원을 갖고 1년 이상 못 갚았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따라서 일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먼저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기회를 일단 한번 줍니다. 네.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들에 그래도 만약 못 갚는다 그러면 상환 능력을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원금 전부를 탕감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 일단 한번 기회를 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원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 이제 70만 원을 월 납입을 하면 정부가 여기 3%에 대해서 매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24,000원 정도 혜택을 좀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70만 원, 난 한 100만 원 내고 싶은데 네. 그 24,000원까지밖에 이걸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내가 10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러면 33,000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청년 도약 계좌 가입하시고 나서 정말 이거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싶다라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정부가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도 확대한다라고 하니까 단 3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점 꼭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그 결혼부터 육아에 대한 지원 이것도 좀 강화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혼인할 때 그 세액공제를 이제 각각
부부에게 그 두 명이죠. 두 명에게 50만 원씩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들이 그 직원들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네. 이제 언론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고 휴가도 좀 길어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1년 6개월, 배우자 같은 경우 열흘에서 20일까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되고 현재 지금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 네. 방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여쭤볼게요. 예. 그 공매도 제도 개선 그 시행 시기가 결정된 거죠? 예, 결정됐습니다. 3월 3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일단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방점을 뒀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빠르게 이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시스템은 다 개발이 된 상태고 네. 오늘부터 네. 이 공매도를 할 계좌들에게 그 계좌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공매도 계좌 1번, 2번, 3번 예를 들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용주가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차용주 공매도 계좌는 뭐 5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기가 쉬운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신청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법인은 다 합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전부 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부여가 되는 거니까 뭐 심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 근데 이제 지금 처음에는 10억 이상 금액이 10억 이상. 그다음에 이제 네. 그 전체적인 공매도 하는 것이 전체 보유 금액의 0.1% 이상인데 향후 이것은 더욱더 확대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현재 3월 31일까지니까 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시간도 좀 갖고 서로 간담회 계획도 지금 쭉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그동안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1년 반 정도 멈춰 있었는데 3월 31일 작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게 이제 구체화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무차입 공매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그 매도를 먼저 하는 건데 네. 우리는 법상 그러니까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없다 보니까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가 가능한데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했다는 무차입, 거죠. 그쵸. 예, 그게 네. 이제 문제였고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네. 우리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고유 번호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람이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의무인가요? 그건 의무입니다. 네, 예, 네. 신청을 해야 되는 의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네. 무제한으로 주고 네. 기간을 네. 그 원하는 걸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원하는 대로 못 주느냐? 이번에 그걸 없앴습니다. 다 똑같이 주는데 일단 90일 90일로 맞추는 거죠. 90일 마치고 연장 포함해서 최대 1년 이내에는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 외국인과 기관들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이다. 근데 기관하고 최대 1년. 개인하고는 좀 신용의 차이가 있어서 좀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있었는데 같은데. 정부가 이제 더 디테일한 안은 나올 거예요. 뭐 이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아웃라인은 똑같이 90일 1년 요걸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네. 또 금융기관별로 그다음에 종목별로 원래 이자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세부 내역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공정 거래라든가 불법 공매도 제재하기 위한 수단 이런 건 어떻게 좀 지금 발표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전에는 우리가 이제 불법이 되게 된다라면 행정 제재 위주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불법이 의심이 되면 신고가 되고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이 먼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이제 매기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서는 저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네. 그게 이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로 의심이 되는 계좌면 지급 정지가 딱 신설이 됩니다. 바로 할 수 지급 있게. 정지가. 예, 예. 그럼 물론 이건 타격이 있겠네요. 타격이 있죠. 1년 네. 동안 무려 1년 동안 지급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뭐 불법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좌가 정지가 되면 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도 둔다면서요. 예,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예. 상장사 직원은 아니지만 임원 선임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이런 좀 불법을 저질렀던 분들이 몇 년 있다 다시 또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완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네. 잘못 불법을 저지르면 네. 거기에 대한 제재가 네. 금융기관 이 금융 이 업계에서 네. 거의 생존하기 어려울 영구 정도로 퇴출로. 좀 네. 강하게 강화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뭐 공매도에 관련되는 뭐 시장에서 시각은 뭐 공매도는 없애야 된다라는 분들부터 공매도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네.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선진국 지수가 떨어졌던 이유들 중에 네. 네 번째인가 세 번째가 공매도가 막혀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있어야 롱숏 펀드를 통해서 그렇죠. 자금 운용이 또 가능해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가 일부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무조건 하락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반대 역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불법 자체를 없애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공매도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더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서울시가 그 지역주택조합 네. 그 실태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또 불법 운영에 대한 적발이라든가 행정지도 조치를 밝히기도 했는데 네. 지역주택조합 많이들 들어보셨긴 하지만 또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맞습니다. 정보 차원에서라도 오늘 좀 알았으면 합니다. 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협동조합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아파트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이제 조합이 지역주택 조합인데요. 사업 예정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이제 계획하신 뒤에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아파트를 조합원이 공급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히 지주택이라고들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네, 뭐 처분 통장을 갖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 이제 서울 소재 지역주택 조합원이라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이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6개월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주택자 자격을 갖추시거나 또는 네.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이제 조합원이 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이제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반드시 아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조합원은 사실상 요즘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처율통장 있어야 되잖아요. 처율통장 없어도 주택을 공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한 일반 아파트 청약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좀? 예, 다릅니다. 일단 일반 아파트 청약의 입주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날 때 확정되잖아요. 네. 대개는 그래서 이제 착공 이후에 2년 6개월이나 3년 후에 입주하는 이제 일종의 선분양 형태인데 지역주택 조합은 중간에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입주나 준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비는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자 또는 조합원 모집 시기도 사실 일반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착공 이후에 일반 분양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조합원 늘리지 않고 쭉 가게 되는데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는 조합원을 계속 추가 모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업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일반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대지의 이제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한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이제 모집 신고를 최초로 하게 되고요. 네.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갖거나 또는 이제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예정 세대 수의 이제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끝나게 되면은 주택건설 대지의 이제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이제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나머지 이제 5%는 사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강제 매도 청구권을 사용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차후 착공이나 일반 분양을 거쳐서 아파트를 완공하고 조합을 해산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경우야 뭐 물론 이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네. 도움이 되겠지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좀 많이 늦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 추진이나 조합이 그 토지 사용 권원 이 또 토지 소유권 이거를 이제 과장을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허위 사실로 이제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던데 네. 일단 토지 사용 권한하고 토지 소유권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약간 좀 헷갈려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같이 해주세요. 네. 그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 사실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토지 사용 권한이 확보된 것을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으로 설명해서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 사용 권한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토지주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일종의 의사표시를 말하고요. 네. 토지 소유권은 아예 조합이 토지를 사서 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것은 사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업 속도에는 토지 사용 권한보다는 토지 소유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이제 조합원 말도 100% 믿으시는 것보다는 해당 자치구의 그런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거치고 투자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던데 토지 이용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담겨 있는 거죠? 네, 그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담기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주민 제안이나 또 주민 공람, 지자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실 토지 이용 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게 되는데요. 네. 그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 모집할 때 사업 계획을 현재의 토지 이용 계획 기준이 아니라 미래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토지 이용 계획을 전제로 이제 장밋빛 밑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조합원 가입을 이제 유도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과장 광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미래에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토지 이용 계획의 진행 상황을 자치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건축 계획이 있잖아요. 뭐 세대수라든가 몇 네. 동을 지을 거라든가 뭐 이런 거요. 이런 건축 계획은 사업 계획 승인 후에 확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변경될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 또는 이제 결정되는 것이 이제 사업 계획인데요. 그 건축이나 뭐 흙파기 같은 이제 심의 단계 그리고 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수나 층수, 동수가 일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토지 매입이 만약 어렵게 되면 기존 사업 구역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해서 좀 규모를 줄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제 동의율 확보가 안 되면 동의율 확보가 쉬운 구역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는 사실상 세대수가 좀 조정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땅 모양도 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간혹 보면 이제 유명한
대형 시공사라든가 또 일군 뭐 건설사 이런 브랜드를 앞세워서 이제 홍보가 멋지게 만든 다음에 네. 대대적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가짜일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역주택조합 모집 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할 때 사실 이제 조합의 신뢰성보다는 시공사의 신뢰성을 가지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행위는 사실 불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주택법 제11조 5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이제 반드시 이런 내용이 명기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실 시공사 선정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너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뭐 대형 건설사랑 우리는 시공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건설사가 일군 시공을 약속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약간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요. 주의할 지주택 필요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흔히 말하는 뭐 붙는다 그런가요? 대형 네.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없지는 않은데 네. 주로 이제 이군건설사라든지 어. 중견건설사의 비중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꼭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사업비를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지역주택 조합에서 네. 또 용역사와 이제 용역비를 부풀려서 네, 맞습니다. 계약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 개개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사업비가 늘어갈 수 있고요. 사실 이건 불법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일례로 지난 10월 23일 서울시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이 한 112곳이 있는데요. 그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 전수조사 자료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524건의 적발 상황과 행정지도 조치가 결정됐는데요.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자금 차입, 계약 체결 현황 같은 정보 공개가 좀 부적정한 경우도 있었고요. 뭐 용역 계약을 중복한다든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합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초기에 막 냈는데요. 이걸 이제 부적정하게 조합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네. 뭐 연간의 자금 운영 계획이나 집행 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네. 뭐 일부 조합은 최악의 경우 아예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어머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사업 중단 때문에 서울시가 그 조합의 실태 조사를 불가능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지역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 가입을 좀 검토하신다고 본다면 이런 이제 정보 공개 요청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합이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 분양에서는 뭐 연락 두절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이야 뭐 PF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네. 뭐 도산하는 경우나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 두절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도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정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 같은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정보 몽땅 이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사업지별로는 자치구의 이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차입 같은 이제 주택조합의 실적 보고서는 사실 반드시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해야 하는데요. 네. 그리고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거나 네. 조합원들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는 조합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일단 좀 의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근데 한번 돈이 들어가면 의심된다고 돌려받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특히 지역조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말 조심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곳 있잖아요. 연락 두절되고 이랬던 곳. 네. 해당 조합이 어딘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예. 그 서울시 이번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곳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네. 강서구에서는 가칭 공항동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공항동. 네, 관악구는 가칭 신대방역 2단지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신대방역 2단지. 네,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가칭 양지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양지. 마포구는 가칭 이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또 가칭 이대역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이화 이대역. 네, 또 그리고 이대역 2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가칭으로 DMC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네. 가칭 마포 밤섬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마포가 개발이 많이 되는군요. 이화 비교적, 이대역, 네. 이대역 2, 네. DMC, 마포 밤섬.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마포구는 조금 위험한 지역주택 조합이 있었고요. 네. 성동구도 좀 그랬습니다. 네. 성동구에서는 옥수 지역주택조합, 네. 그리고 가칭 송정동 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네.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서는 가락 1, 2단지 지역주택조합, 네.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역천 듀플렉스 지역주택조합이 아예 서울시가 조사하려고 했을 때 연락이 두절된 곳이고요. 네. 이제 이외에도 사업 불가나 설립인가가 아예 취소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것만은 꼭 살펴봐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대지건설 면적의 95%를 이제 확인해야 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장 위주로 살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이 난 곳을 네, 맞습니다. 노려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